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구매대행 기본 세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막상 시작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 이거 수동으로 언제 나올려? 구매대행은 시스템이에요. 결국엔 아이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막 시작한 초보셀러들이 롱런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인드셋을 받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틀렸죠? 마인드셋이 아니라 막 시작한 초보셀러들이 어떻게 하면 롱런할 수 있냐. 돈을 벌면 가요. 돈을 못 버니까 마인드셋을 자꾸 강조하는 거야. 자꾸 막 행복회로 돌리려고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면은 마인드셋 필요 없어요. 돈이 들어오는데 마인드셋이 뭐가 필요해. 그죠? 하지만 이 마인드셋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나 지금 투잡이다. 두 분 전업?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네요. 그럼 여기 계신 5분은 부업이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게 참 관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어찌됐든 간에 한 회사에서 내 역할만 했으면 월급은 당연히 꾸준히 들어오는 거고 하는 건데, 이제 사장이 되게 되면 내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25일날 월급은 들어오니까.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해갖고 돌아가는 다리를 끊어버리고 이 사업에 들어왔거든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때려치고 절대로 나는 취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 사람이 뭐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당연히 그만둘 수는 없고, 저라면 딱 정해진 날짜를 딱 정하고 좀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거는요, 막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서 막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게스트들 오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어쨌든 저보다 한참 후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친구는 없어요. 확실해요. 막 이 사람은 좀 번뜩이는 뭔가가 있네. 천재성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딱 한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보면은 꾸준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재고 이러지 말고 한번 스스로 믿고자 하는 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좀 롱런하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전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저는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도 팔고 스포츠용품도 팔고 가전도 팔고 뭐 하는데, 제가 만약에 가전제품을 판다고 쳐요. 옛날에. 그러면 저는 오프라인에다가 가게를 열고 그 대리점처럼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고객은 그 근방 300m예요. 그 근방 500m고요. 그러면 뭐 장사가 돼도 옆에 경쟁점이 들어서면은 그 500m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망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온라인에다가 올려놓고 바이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입점하고, 대한민국 고객을 전부 다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상방이 막혀있지 않은 곳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브랜딩을 잘해갖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고객도 내 고객이 되는 거고, 동남아시아도 내 고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온라인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역직구를 이해했는데 일본 구매대행도 같은 메커니즘인가요? 역직구와 구매대행을 같이 있을 때 장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자, 역직구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역직구는 또 역직구만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상품의 그 뭔가 아비티리지를 좀 이용하는 건데, 일본 역직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승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그냥 우리나라 상품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본에 진출해 있고, 또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 역직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식품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는 잘 팔 수 있는데 해외에 좀 팔고 싶은데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매가로 줄 테니까 해달래요. 저는 거절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안 좋냐면요, 신나게 내가 열심히 하고 팔았어. 엄청 잘 팔았어. 잘 팔았는데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팔게. 그쵸? 그런 케이스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생기업이고 잘 해보려고 같이 위샤위샤 해도 잘 팔리면 나도 당연히 내가 팔고 싶지. 왜냐? 마진이 더 높일 수도 있고 중간에 사람이 있는 것보단.
그쵸?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의존하는 것보단 나도 한번 해서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브랜드를 언젠가는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구매대행은 이제 브랜드를 파는 거잖아요.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을.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래도 구매대행 형식은 같지만 하나의 사업자로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 역직구는 보통 뭐 소매와 전자상거래를 내야 되고, 구매대행은 해외 구매대행, 직구 대행업을 내고 전자상거래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교집합이 되게 되면은 부가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직구만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나뉘어지거든요. 국내 플랫폼 매출은, 국내에서 나는 매출은 전부 다 구매대행인 거고, 해외에서 나는 매출은 전부 다 역직구 매출이고, 충분히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의 사업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알리, 테무 등으로 인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끼칠 영향과 중국 브랜딩 병행 수입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구매대행의 영향은 없을까요? 자, 알리, 테무 매출액이 거의 한 2조래요. 국내에서 직구만 2조래요. 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 비슷해요. 직장인들 월급이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듯이 가처분 소득은 거의 매년 비슷해요. 조금씩은 늘어나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근데 2조나 뺏겼어. 2조나. 전체 시장에서 2조나 뺏겼어. 그러면 당연히 크고 작은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내 거의 매출은 고작 3천만 원인데 2조든 3조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금액이잖아. 어차피 내 시장은 너무 조그매. 내가 따라 달려있다. 자, 일본 구매대행 시 일본 내 물품 매입에 관한 부분이나 일본 현지에 있을 시, 자, 결국에는 일본 현지에서 매입을 해갖고 구매대행을 했을 때 장점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있죠. 분명히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의 상품보다는 오프라인 상품이 더 할인이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할인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할인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온라인은 다수에게 노출되지만은 오프라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많이 모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프라인도 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금 더 저렴하거나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소싱이 조금 더 유리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도매로도 알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한두 개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인지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꾸준히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나 혼자 생각해서 준비했어 보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객이 선택해 받은 상품들을 조금씩 가설을 세워가면서 디벨롭해 나가는 방식, 그게 구매 대행의 가장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다. 누구보다도 싼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 근데 그 상품이 고객들이 너무 원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이렇게 등록해도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 예. 자, 아직까지 엔화가 저렴한데 이 엔저를 이용해 어느 정도 품목을 소싱을 진행한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 이미 한국 시중에 팔고 있는 일본 제품을 내 스토어에 깔아놓는 것이 그래도 엔저니까 유리할지. 이 엔저는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구매대행 셀러에게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예. 뭐 엔저는 뭐 나만 특별하게 뭐 환율 혜택이 있어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건데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고 누구나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나요. 피규어 캐릭터 상품을 저작권 문제 없이 소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 저작권에 문제 없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같은 경우는 대원 미디어가 국내 IP를 소유하고 있죠. 대원 미디어가 한번 뒤집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가능해요. 얘네가 말하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사진이에요. 내가 상품을 파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상품이 정품 유통 경로에 의한 정품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내가 파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상품을 팔 때 그들이 팔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피규어나 캐릭터 상품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상품이 나한테 생겼어. 근데 지재권이 우려가 돼. 그러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직접 찍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캐릭터 상품 이거 하나가 90만 원짜리야. 근데 그걸 사갖고 찍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창의적인 영역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브랜드 병행 수입 시 주의할 점이나 브랜드 병행 수입을 하는 미국 브랜드와 다른 점이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프리오더라고 해서 시즌 오더라고 해서 정말 6개월 전에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MOQ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저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울렛에서 파는 것들, 도매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상품들, 뭐 10쪽, 20쪽 이렇게 사갖고, 근데 그 아울렛도 B2C를 기반으로 한 장사이기 때문에 도매업자가 갖고 아울렛에서 왕창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미국도. 그래서 소량으로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일본의 그것과는 좀 다른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병행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울렛에서 한 사람당 3개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구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그런 식으로 그 딜을 치는 것보다는 소규모 오프라인 상점도 있잖아요. 편집샵 있죠. 그런 데다가 딜을 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브랜드 정책이 있는 브랜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울렛들은 이런 것들 개인 셀러들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다가 내가 만약에 좀 한번 병행 수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울렛보다는 편집샵을 좀 많이 이용해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진 엑셀과 상품 링크는 업로드한 상품 모두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팔린 상품들 모두 엑셀에 기입하는 것이 부가세 환급을 계산해 주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업로드한 상품 어디서 갖고 온 줄도 모르고 찾는 게 또 중간에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로드한 상품은 전부 다 옆에다가 링크를 적어두는 게 좋은데, 뭐 투플렉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내가 업로드한 상품에 링크가 자동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구매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상품을 업로드했는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업로드를 안 해놨어. 그럼 나중에 그거 찾는 게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인드와 천천히 부자 되는 마인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다니까. 이런 게 어딨어.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길어야 3년.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막 장사도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3년 이상을 잘 못 가더라고요. 그때 되게 또 다른 걸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주렁주렁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사실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적 자유를 지금 누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 가봐야 경제적 자유를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배당 펀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관뚜껑 닦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했던 일도 되게 재밌을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재밌으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은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은 늘 잘 되진 않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리스크 관리를 안 될 때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전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될 때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부동산도 공부하시고 재테크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익의 일부는 재투자를 하시지만 사업에, 또 수익의 또 일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커머스 뭐 이걸로 나왔지만은 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언제부터? 2014년도부터. 지금은 사업으로 버는 돈도 많지만, 적지 않지만 부동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코인 손 다 털었어요. 1억 찍었을 때 코인 투자한 지 7년 됐어요. 7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얼마나 벌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부동산도 열심히 하시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욕심 부리는 거. 이건 내 몫이 아닌데 탐내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거만 주의하시면은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처럼 완전 평범한 사람도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들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 마지막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면은 다 상관없어요. 뭐든지 다. 예. 2달? 2달 정도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꾸 몸으로 때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급을 환산하게 되면은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이면 200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하루 20만 원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루 20만 원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간 안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몸으로 때우려고 그래. 그게 되게 느리게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투자를 할 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조금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더뎌요. 그러잖아요. 저는 갈아 넣었습니다. 저는 뭘 했습니다. 안 갈아 넣었으면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어요. 예.
갈아 넣었기 때문에 늦어진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자영업이 아니잖아. 어떻게든 시스템화 시켜서 단순한 일은 아웃소싱하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이 벌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한계예요. 내가 잠을 안 자도 24시간 이상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루션을 사용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더 많이 업로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5일에 거쳐서 할 수 있는 걸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뭐가 이득일까? 늘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많이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 되니까 좀 걸어가지. 근데 싫다면 10분이면 가. 근데 걸어가면 1시간 걸려. 그럼 내가 그 1시간 동안에 뭔가 생산성 있는 일에 같이 겹쳐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저는 택시 타고 가요.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우리가 자본금을 많이 아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비싼 컨설팅이나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헛돈 쓰지 마시고 오롯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를 하고요. 정말 내가 좀 돈을 내고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정말로 실력이 입증됐다고 하는 블로거들 중에서 차라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거를 수업을 듣고 듣는 게 좋아요. 제 경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비싼 돈 주고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렇게 똘똘하신 분들은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냥 지금 하시는 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오고 그리고 동업자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나가고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비교 우위에 있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거든요. 그거 정말 소중하게 쓰시고 자기 개발은 그냥 책으로만 해도 돼요. 그래서 돈 허튼데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게 어깨너머로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사람도 없잖아. 와서 자기 홍보나 하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리브랜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해외에 있는 상품을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OEM, ODM 상품을 그대로 갖고 와서 판매한다. 이걸 이제 ODM, OEM으로 리브랜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브랜딩의 하나예요. 그 시중에 있는 뭐 오아라든가 이런 브랜드들 보면요. 대부분 99.9%가 리브랜딩이에요. 중국에서 이미 잘 만들어진 상품 갖고 와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브랜딩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 상품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금형을 파갖고 도면 설계 다 해갖고 하는 상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설계 도면을 잘하는 업체도 필요하고 중국에서 일을 대행해주는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특화라도 들어가져 있는 기술이라도 있으면은 그 업체를 또 찾아가고 방문해갖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일단 금형비만 한 5천만 원 들어요. 제일 싼 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려면 리브랜딩을 하는 게 좋고 리브랜딩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완전 똑같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걔네가 시판되고 있는 상품에서 색깔이 없는 상품을 취급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 회색을 좀 입히고 싶은데 회색 가능할까요? MOQ 2000개부터는 그럼 내가 회색을 만들어줄게요 라고 하는 상품도 있고 이 부분 마감이 조금 좀 부실한데 이 부분 재질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글 패키지도 하고 한글 박스도 만들고 라벨도 붙이고 인증도 받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리브랜딩을 통해서 진짜 브랜딩을 가는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브랜딩의 길이 많아요. 이거 뭐 인간이 만들어놓은 비즈니스인데 인간이 왜 못해?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다. 감사합니다.